한스퀸 과학을 말하다 32번째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보자. 쪽수가 113쪽이에요. 2부 5장의 두 번째 단락을 하고 있습니다. 2부 5장의 두 번째 항목, 지식이 잘하면 무지도 잘한다. 이 대우주와 소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몰라요. 알면 알수록 또 미궁에 떨어집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첨단 과학 기술은 상상할 수 없이 판이한 세계에 대한 경험의 한계를 돌파했다. 1나노미터. 나노는 그리스어로 난쟁이라고 하네요. 1나노미터는 100분의 1mm. 참 상상하기 힘들죠. 100억분의 1. 즉 10의 마이너스 9 승입니다. 여기도. 예, 표시를 마이너스 9를 좀 올려서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둬뒀습니다. 10 빼기 9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다. 지구 직경이 1미터라면 1나노미터는 개암나무 열매의 직경쯤 된다. 지구를 1m라고 한다면 개암나무 열매 아주 조그만 거. 지구하고 개암나무 조그만 거 열매 직경하고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1나노미터를 이제 상상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나노 테크놀로지가 첨단 화학 공정에 사용하는 나노 입자의 크기는 대부분 5에서 100나노미터다. 1나노가 아니라 5에서 100. 머리카락 직경의 5천분의 1이다. 나노의 세계에는 상상을 불허하지만 실제한다. 음. 그 물질의 그 큰 세계, 우주든지 아주 작은 세계든지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알 수 없긴 한데 이거 대우주는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노 테크놀로지에는 우리가 컨트롤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예, 자연 과학적인 기기도 만들어내고 뭐 등등 하는데 그 어떤 말인가? 어떤 뜻인가? 요게 말 나노의 세계는 상상을 불허하지만 실제한다. 그건 맞죠? 실제하죠. 자연과학은 지식의 섬 안에 있으며
그 우주상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건 무슨 말이냐, 시간이 가면은 다 모든 거 자연과학이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관측 위성 WMAP는 수개월 동안 우주를 면밀히 탐사하여 137억 년이라는 우주 나이를 계산해냄으로써 빅뱅 모형을 완전히 확정지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주의 4%에 불과하다. 4%인지 뭐 1%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통상 가시적 물질은 그 정도뿐이다. 항성, 행성, 위성. 그렇다면 그 얘기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성, 행성, 위성, 그런 거고, 나머지 그게 이제 우주의 한 4%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 할 수 없는 다른 거요. 뭐 흑암 에너지, 뭐 흑암 물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중력에 의해 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은하계가 비산하는 것을 막는다는 23%의 암흑물질이다. 뭐 흩어지는 거 비산이죠. 문장이 아주 깔끔하진 않네요. 중력에 의해 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은하계가 비산하는 것을 막는다는 문장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중력에 의해 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은하계가 비산하는 것을 막아 준다는 암흑 물질은 23%다.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암흑 물질이 이제 23%예요, 우주에. 그게 하는 일은 은하계가 뭐 깨져버리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냥 커다란 비닐봉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 물고기들을 넣었다고 합시다. 근데 물을 가득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다면 물고기가 못 살죠. 비슷하게 딱 떨어지는 비교는 아닌데, 그와 비슷하게 은하계가 뭐 지구도 있고 뭐 그 태양계도 있고 여러 별들이 모이면 비산이 이렇게 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암흑 물질이 그걸 갖다가 그게 유지되도록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주에 23%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연구팀이 열심히 찾던 이것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질량의 소립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Weakly interaction massive particles. 머리 글자를 따서 WIMP로 부르는데, 이게 엄청난 질량의 소립자. 이거요. 약어대로 겁쟁이라는 뜻이 된다. 아직 오리무중이나 물리학자들이 경탄에 맞지 않는 73%의 암흑 에너지 73%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장에. 경탄에 맞지 않는 암흑 에너지는
73%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계산이 좀 이상하네요. 암흑 물질이 23%, 암흑 에너지가 13%하면 이게 100%가 돼버리죠. 그럼 4%가 어디 갔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4%인데. 여기서 이 둘 중에서 4%를 좀 빼내야 될 겁니다.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면 행성, 뭐 이런 항성, 위성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걸 이 안에 포함시켜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프로테이지를 낸 건가? 이것은 일종의 중력장처럼 작용하여 우주를 더 빨리 팽창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아, 참 마술과 같은 세계네요. 이 이 암흑 에너지가 거의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그런 게 있나 생각을 하긴 하지만 좀 상상은 안 가죠. 지금 많은 이야기는 뭐 물리학을 주제로 하는 책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주를 더 빨리 팽창할 수 있게 해준다. 암흑 에너지. 근데 암흑 물질은 은하계가 흩어지지 않게 한다. 참 그게 어떤 건지 기가 막힙니다. 이 암흑 에너지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주의 전체 구조와 우리 물리학이 어울리는지 아직 이해할 길이 없다. 언젠가는 그걸 알게 될까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게 우주의 대부분인데 온 천지와 땅속, 해강과 고속도로 터널까지 뒤졌음에도 물리학적으로 우리 우주 대부분이 말 그대로 여전히 암흑 속에 있다. 그간 우주의 응달에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중성 미자를 그 응달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제네바의 이거 아까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요. 그, 그 앞에서 앞강인가 제가 스위스 베른에 있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네바군요. 제네바에 있는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 뭐 CERN 체른에서 2007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거대 강입자 가속기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대 과학의 태동기에 파스칼은 무한한 우주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두렵다고 했다. 무한히 작은 미시계의 심연 앞에서도 그 두려움은 누군가를 덮치지 않을까. 알게 되면 두렵죠. 귀신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 혹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외계인을 만난다고, 직접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죠. 그 외계인이 우리 마음속을 훤히 뚫어보고 그들은 우리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뚫어보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두렵죠. 이것이 예부터 인간이 처한 불균형이요. 파스칼이 말하는 인간의 위대함이자 비참함이다. 그 근원에 다가가려는 인간의 열정은 위대함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초라하니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모든 문명을 포함한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를 아니까 비참한 거죠. 파스칼이 흥세에 나온 이야기 인용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결국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무한에 비하면 무, 무에 비하면 전부, 무와 전부 사이의 중간이다. 궁극을 이해하는 일이 한없이 멀어서 만물의 근원과 목표는 도무지 꿰뚫을 수 없는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다. 네, 뭐 수수께끼, 비밀 이런 거 다 신비라는 용어와 연결됩니다. 자신을 탄생시킨 무를 이해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삼켜버리는 무한을 이해할 능력도 없다. 그러니 근원도 목표도 알지 못한다는 영원한 절망 속에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왔다 오고 조금 더 나와서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그걸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왜 누구는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누구는 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영원한 절망 속에서 사물이 중심에서 비치는 희미한 낌새를 감지하는 것 말고 깜깜한 사막이나 바다나 산속에 외롭게 가다가 희미한 깜빡이는 불빛을 본 정도의 느낌. 인간이 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만물은 무에서 생겨났고 무한을 향해 간다. 누가 이 놀라운 행보를 따를 수 있겠는가? 이 기적의 창조자만이 그 행보를 알고 있다. 다른 누구도 그리할 수 없다. 제가 이 강독을 하면서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옆에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녹화가 이렇게 몇 분 몇 초 이렇게 가는 게 카운트가 되거든요. 완전히 파스칼은 언젠가는 단연코 풀릴 우리 주변의 수수께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풀리긴 했는데 동시에 꿰뚫을 수 없는 신비에 관해서도 말한다. 이 신비는 기껏 상징과 암호와 비유로만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상징, 암호, 비유. 하나님도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적으로 점철된 세계의 불가사의는 이해하시겠죠? 이 세계가 기적으로 점철되는지요. 지구가 태양계 안에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기적이죠. 바로 이 신비의 뿌리 내리고 있다. 인간은 다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을 뿐 그것을 아는 이는 오직 이 기적의 창조자밖에 없다. 이 창조자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음, 창조자밖에 없다. 이건 다른 이야기죠. 이 창조자, 이게
무슨 말이죠? 아투르, 라틴어인가? 파스칼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불어인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자, 5장의 3번입니다. 근원적 신비에 접근하다. 근원적 신비. 이런 말들이 멀리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예, 다른 사람들 저렇게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거 보면 부럽기만 한데, 근원적 신비, 이게 지금 나하고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런 단어와 개념들이 당장 우리들에게 밥벌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공부입니다. 그리고 저런 쪽으로 생각이 가지 않으면 잘 안 될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래, 그런 거 모르고 살면 어떤데? 전혀 저런 거 모르고 그냥 열심히 여기서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좀 모범 되게 살면 되지. 뭐 굳이 저런 것까지 알아야 될까? 뭐 알면 좋겠지만 저런 생각, 느낌, 뭐 그런 경험 그런 거 없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건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만 하면 그렇습니다. 저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근데 이걸로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베토벤의 그 음악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해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술의 세계를 더 깊이 아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만 알고 베토벤의 음악만 알고 다른 거 하나도 모르면 또 그건 또 문제겠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 궁극적인 세계를 맛본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즉 궁극적인 근원적인 신비는 종국에 가면 하나님이죠. 매 시간 일어나는 일이 현기증 나는 기적인데, 이건 뭐 저도 간혹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기증 나는 기적인데 우리는 어지러운 줄도 모르고 산다. 지구는 위도에 따라서 시속 100km 내외로 자전하며 지구가 도니까 하루에 24시간에 4만 킬로 가잖아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적도 부근에서는 굉장히 빨리 가고 조금 위쪽으로 처져 있으면 천천히 가겠죠. 거리가 줄어드니까. 네, 위도에 따라서 1000km 내외로 자전하며 시속 10만 킬로 이상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보통 시속 1000km라고 한다면 국제 여객선 비행기
속도입니다. 10만 킬로 시속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객 비행기, 여객선에 몇 배예요? 1000킬로, 10,000킬로, 10만 킬로, 100배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럽지 않죠?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시속 80만 킬로로 은하계의 중심을 회전한다. 은하계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투원형으로. 모든 것이 늘 그래왔던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나 그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은하계도 언제 시작한 때가 있고 또 끝날 때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인류와 지구와 팽창하는 우주의 비필연성, 우연성, 불완전성, 상대성에 대한 웅대한 예증이다. 꼭 이래야만 됐던 건 아닌 거예요.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10분의 1로 늦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루가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겠죠? 비필연성. 꼭 이래야만 됐던 게 아니라 우연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나타났기에 우연성. 그리고 늘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달라지면 이 체계가 허물어지니까 불완전성. 이 지구가 조금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볼 때. 근데 이게 기울어지기가 좀 달라지면 생태계가 또 완전히 달라져요. 상대성에 대한 비슷한 얘기입니다. 웅대한 예증입니다. 우주는 어디로 가는가? 적어도 어디서 왔는지는 밝혀져야 된다. 어디로 가는가는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이게 시초로서의 신, 그 제목하고 연관됩니다. 근데 그 기원, 이거는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죠.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시작에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 지금을 잘 살핌으로써 그 기원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불안정한 우주 내 정황과 극히 제한된 우리의 지식을 의식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게 기적이긴 합니다. 목표와 기원이라는 궁극적 문제에 접근할 때도 인간은 결정에 앞서 그릇된 두려움이 아닌, 무조건 큰일 났다 이런 두려움이 아닌 약간의 지적 겸손을 지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약간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한 지적 겸손이 필요한 거죠. 지적 겸손. 과학이 모든 걸 다 밝혀낼 수 있어. 이게 분명해.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관찰, 실험, 수학을 기반으로 구축된 물리학적 논증이 논리적 강제성을 지녔다면 이게 자연과학이 하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무조건 모든 진리의 절대적 토대라고 한다면 또 경험적 실제에 대한 경험을 넘어서는 리얼리티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논증은 기껏해야 이정표와 초대의 역할만 할 수 있음을 과학 철학적 논의가 보여주었다. 뭐지?
이러한 궁극적 문제를 지배하는 것은 지적 강요가 아니라 자유다. 대목은 약간 애매하네요. 어떤 뜻인지 말입니다. 등등등등이란 논리성을 지녔다면이라고 말한 게 논리적 강제성을 지니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오히려 바꿔서 말할 수 있고, 철학과 신학적 논증은 이정표와 초대 역할만 할 수 있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런 표현 아닐까요? 그 독일어에서 그런 어, 문장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저거를 원서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철학과 신학은 이정표와 초대 역할만 할 수 있다. 그 어느 쪽에서 주장할 수 있긴 있는데 꼭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적 강요가 아니라 자유다. 뭐 자연과학은 100% 정확하니까 지적인 강요 로 나가야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그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강합니다. 그 자연과학 절대주의 일종의 숭배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강요로 가는데 그거 아니다. 그 자연과학이 하는 것도 세계에 대한 일부를 해명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다. 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